다시 시작을 하자면, 그래서 기억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면역계부터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어, 언제부터 생기느냐라고 하면 면역계도 기본적으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시냅스나 시냅스 차원에서도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일단 뭐 더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 면역이라는 게 클론 선택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뇌에서 먼저 지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면역계가 발달하고 어떤 항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그 책에는 11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42 그러니까 542번에 해당되는 항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항원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뭐 다른 이상한 뭐 물질들도 이질적인 물질들도 포함하는 이야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우리 몸에 쳐들어온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바이러스라고 합시다. 세균이라고 하거나 아무튼 항원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여기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다양한 항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다양성이 일단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계에 다양한 개체들, 다양한 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누가 더 어떤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어떤 표현형을 가진 개체들이 더 잘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개체들이 도태되느냐 그런 것이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걸러지고 증폭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것이 있듯이 그런 과정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면역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항체들이 있죠. 근데 다양한 항체들 중에서 뭐가 어떻게 더 선택이 됐냐라는 거는 일단 다양한 항원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항체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를 이 모양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물론 이것도 도식화해서 한 이야기지만 항체 분자거든요. 이게 여기 써져 있을 때 여기가 가변부고 여기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다가 쑥 들어와서 이 항원은 내가 상대했을 때 더 잘 상대할 수 있겠군. 내가 가장 적합하겠군. 라고 하면서 이 항체가 그 항원에 들이대요. 이 세균? 내가 이 항체가 처리하는데 더 적합하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가고 여기에다가 그 세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그 이질적인 물질을 여기다 끼워요. 그래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뭔지 판별을 하고 이게 가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빨강을 보면 빨강이네 그리고 세모를 보면 세모 모양이네 라고 적합하게 처리를 하는 과정이 리코그니션인 것처럼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 맞추기 계속적으로 적응하려 맞추는 것
적합시킨다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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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원적인 측면에서는 별도 보고 그리고 뭐 저기 은하수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 범주화해서 인식을 하고 하는 거지만 아주 낮은 차원에서는 이런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이거 항원이야, 이거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이거 꽃가루야 라고 인식을 하는 제인을 하는 이 적합하는 과정이 항체 차원에서 면역계의 차원에서 발생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한 골자죠. 예.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저저번 시간 때는 챕터들을 저는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아무튼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걸 확대를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항원이라고 했죠. 외부 세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꽃가루든지 여기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542번 항체가 제인을 해서 여기 이 지역은 혹은 이 환경은 이런 항원들이 많은 환경인가 봐 라고 물론 이렇게 막 이렇게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제인을 하면서 이게 낭세포들 그러니까 자손들이 쭉쭉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 시간 때 옛날에 배웠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백신 맞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백신 맞는다거나 독감 백신, 뭐 코로나 백신, 화이자 백신 이렇게 맞는 것도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일부러 항원을 아주 약한 항원을 넣어서 견딜 만한 항원을 넣어서 이 항체가 인식을 한 다음에 이 환경은 이런 항원들이 많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 항체를 더 늘려야겠다 라고 딸세포들을 배양시킵니다. 예. 그래서 자손들이 대대손손 생기고 이 과정 속에서 차등 생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21쪽에 보시면 1군의 낭세포를 일컬어 클론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 과정은 일종의 클론 선택에 의한 차등 생식이다. 차등 생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식을 할 때 이 세포가 배양이 되고 생식이 될 때 뭐가 더 많이 생식이 되고 뭐가 덜 생식이 되는지 그 등수가 그러니까 그 우열이 나눠진다는 거죠. 항원을 많이 경험한 항체일수록 그 항체들, 그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짜르륵 생겨나겠죠. 얘네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애들은 더 뭐 분열하거나 딸세포를 만들어내지 않고 차등 생식을 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선택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 이 다양성은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더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선택이 되느냐라는 건 면역계 수준에서도 충분히 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원초적인 차원의 제인인 거죠. 아주 원초적인 차원의 리코그니션이 여기서 일어나고 클로널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클로널 셀 디비전이 일어난다. 뭐라고 클론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뭐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유익하죠. 우리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라거나 질병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이걸 그대로 쭉
면역계에서도 잘 작용되는 이 자연 선택을 신경계 수준에서 좀 있다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122쪽에 보면은 면역의 선택계엔 몇 가지 흥미로운 속성이 있다. 우선 특정 모양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항원을 인식한다는 거고, 둘째, 어떤 개체들도 꼭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셋째, 면역 선택계에는 일종의 세포 기억이 있다. 이미 세포의 수준에서 이미 기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억이라거나 재인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이것이 생물학이다라는 에른스트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노 진화생물학자의 책 제목이 있는데, 마치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재인, 지향성, 사회적인 구성 같은 것들이 생물학에서만, 오직 생물학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이고, 생물학을 통해서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골자리.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선택이라는 사건에서, 그리고 이런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도 기억을 하니까 자기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이거 잘 할 줄 아는 애들이어야만 선택이 되고 쭉쭉쭉쭉 대대손손 퍼지고 걔네들이 더 번성하게 되는 거겠죠. 일단 기억이라는 것이 선택의 역사 속에서 필수적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8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 선택적인 관점에서 뇌 기능을 바라볼 거야. 신경계에 그대로 이 면역 시스템에 적용했던 걸 그대로 신경계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여러 심리적인 우리의 철학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형 인간이라고 하죠. 호문클루스라고 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누가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감정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지각하고 했을 때 저것은 인식하는 나? 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저 시각적으로 내가 눈으로 이렇게 투영한 다음에 후두엽으로 넘어가서 V1, V2 이렇게 넘어가서 전두엽까지 이렇게 해마를 거치고 전두엽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걸 다 총괄하는 CEO 같은 존재가 있진 않을까? CEO, 뭐 감독관, 뭐 설계자, 창조자, 그런 뭔가 지령을 내리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호문클루스라고 하죠. 플라스크 속의 작은 인간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총괄자가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거기에 그 총괄자를 총괄하는 주관자는 또 누구지? 그럼 또 이 무한 퇴행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총괄자를 다루는 또 총괄자는 총괄자를 다루는 그 CEO의 CEO는 그럼 절대 끝장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끝장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항구불변하는 그런 그런 실체가 우리 머릿속 혹은 마음속에 뭐 영혼이든지 뭐
호문클루스든지 있어서 거기서 가장 총괄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지령을 내리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무한태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여기서는 이 하나, 둘, 셋 이거밖에 안 그렸지만 계속 이게 프랙탈처럼 쭉쭉쭉 퇴행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애초에 그렇다면 에델만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애초에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가장 총괄적인 CEO 따윈 없고,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봤을 때 아까 면역계를 봤죠. 이 면역계를 봤을 때 뇌가 특정한 지령을 내려서 이 특정한 항체가 번성하고 차등생식이 일어나고 선택을 받는 게 번성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의 과정에서 설계자가 없는 설계, 굳이 말하자면 design without designer, 설계자 없는 설계, 오직 창조자가 없는 그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죠. 이 번성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그 사고방식을 신경계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호문클루스, 소형 인간의 난쟁이 인간의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신경계가 작용하는 그 과정은 누구도 뇌에서 지령을 하거나 혹은 영혼에서 지령을 하거나 그 CEO에서 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뉴런들끼리의 경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그 선택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호문클루스에 대한 문제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저자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이죠. 여기까지가 제8장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대책을 내놔요. 신경다윈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죠. 신경다윈주의. 뉴럴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신경계 수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계에 잘 적용된 진화의 원리를 신경계에다가 적용해보자 라는 게 아주 이 사람의 기본적인 골자예요. 아주 그 근본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신경다윈주의에서 신경계를 바라볼 때 주요한 선택의 단위는 뭐냐? 우리의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진화의 가장 주요한 단위 유전자인데, 뭐 이기적 유전자라거나 눈먼 시계공이라거나 리처드 도킨스가 대중적인 교양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고 알렸는데, 그런 것 많이 입증했는데 잘 정리해서 기존의 그 정리들을 입증해서 알려줬는데, 그렇다면 신경계 수준에서 선택의 단위는 무엇이냐? 그것이 TNGS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Theory of Neural Group Selection. 그러니까 뉴럴 그룹 셀렉션에 대한 띠어리다, 이론이다. 뉴럴 그룹, 뉴런의 집단, 신경세포의 집단, 뉴런의 집단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경계의 선택, 호문클루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소형 인간의 무한태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신경계가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재인, 그리고 기억, 그리고 범주화, 지각의 범주화, 감정의 범주화, 개념의 범주화,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식,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여기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언어, 고차원적인 의식, 주의와 무의식,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통합된 자기, 내 셀프란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이 신경다인주의적인 TNGS의 수준에서 다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세한 부분은 더 따지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이걸로 싹 다 설명하려는 거겠죠. TNGS, 이 세 가지로. 세 가지 기본 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다 파악하고 그러려면 쉽진 않겠지만, 그 요약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정도만 대강 아시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준에서 발생 선택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발생학적인 차원이죠. 이건 경험 선택.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 차원에서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재입력 지도화, 전면적 지도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우리 뇌와 뇌 부위들 사이에서 어떤 그 교류가 일어나고, 어떤 재입력, 어떤 선택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발생 선택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도 6장에서 봤을 때 어렵고, 캠스가 뭐고 샘스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딥러닝을 보여줄 때 인공뉴런을 할 때 보여주는 그 그림이고, 이거는 실제 발생학을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라는 게 최초로 발생을 할 때 이런 그리고 캠과 셈, 이런 규제하는 분자에 의해서 엑손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손이라는 게 엑손이라는 게 일단 다 설명하긴, 엑손이라는 게 어떻게 뻗어나갈지, 막 이렇게 뻗어나갈지는 이런 캠이나 셈의 이런 특정한 이런 규제하는 그런 분자의 화학적인 농도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게 발생을 다 결정하지 않아요. 발생이라는 게, 이 사람이, 제가 저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 사람의 그 분위기, 뉘앙스라는 게 본능적인 차원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느냐, 유전자적인 그런 본능보다는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걸 강조하는데, 발생의 차원에서도 이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경험해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발생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무수하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랑성 쌍둥이도 뇌 발생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성격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논리 게이트, 로직 게이트, 인공 뉴런, 딥러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껏해야 뭔가 이분법적으로 뭔가 모방을 할 뿐이고,
그 사이에서 디지털하게 모방을 할 뿐이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이런 통계적인 특징을 중요한 이런 생화학적인 속성을 모델링하지 못했다. 그런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그렇게 카피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마음의 특성 중 하나인데 이걸 따라하지 못했다. 컴퓨터적인 마음이 아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발생의 차원에서 세포가 어떻게 분열되고 소멸됐는지 그걸 통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발생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차적인 레퍼토리가 산출이 돼요. 1차적인 레퍼토리 산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경험 선택 2단계에서는 시냅스 세포들끼리 얼마나 강하게 혹은 약하게 연결이 되고 선택이 되는지 이것도 선택의 수준인 거죠. 여기서도 자연 선택의 차원에서 얼마나 화학적인 농도가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결정되듯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세포가 분열되고 소멸이 되듯이 세포가 더 아까 그 클론이 면역계에서 클론이 더 많이 번성하고 줄어들거나 한 것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소멸이 되듯이 이 경험 선택도 어떤 경험을 아기들이 혹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시냅스 뭐 다른 신경도 그렇죠. 뭐 다른 뇌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시냅스가 얼마나 강화되고 약화되느냐 이것도 선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다음에 해당되는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원숭이들 올빼미 원숭이들 그러니까 원숭이 올빼미 실험이 유명한데 이거 그 3-2인가? 거기 그림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올빼미란다. 올빼미 원숭이한테 어떤 물체를 쥐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시켰더니 덜 쓴 검지손가락 체감각 피질은 축소가 되고 더 계속 써먹어 버릇한 그런 체감각 지도는 우리 뇌의 그 체감각 지도는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같은 거. 그런 엄지손가락이 이거 여기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에 연결되는 게 D5 이게 확장됐다는 거죠. 검지손가락은 이거 엄지손가락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뭐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물리적인 차원에서 뇌에 우리가 다 그 해당 부위들마다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이거나 할 때 뇌에 해당되는 지도가 있어요. 거기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손가락 마디마디마다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가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뇌에서. 검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뇌의 어떤 부위, 중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뇌의 어떤 부위 다 매핑이 되어 있거든요. 뭐 발가락, 다리 다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경 가소성이죠. 항상 그 지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신경 가소성에 따라서 거기가 더 확장이 되고 발달이 되고 함에 따라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게 뇌의 지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 선택이죠. 그렇게 시냅스가 개체군의 강도도 변화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잘 확장된 시냅스 애들은 선택이 된 거겠고 경험을 잘 하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 잘 안 쓰죠. 새끼손가락에 대한 신경 같은 게 조금 낮을 수도 있겠는데
혹은 뭐 그런 혹은 왼손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의 시내스는 갈수록 퇴화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왼손도 좀 서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시냅스가 선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뇌가 지령을 내려서 야 이거 왼손을 퇴화시켜야 돼 라고 억지로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게 아니라 그 경험의 과정 속에서 저절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컴퓨터는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뭐 다운로드를 받든지 어떤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시키든지 한다고 해서 이 CPU가 물리적으로 막 크게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뭐 갈아 끼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뭐 확장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컴퓨터랑 크게 다른 차원 중 하나죠. 뇌나 우리의 마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이분법은 컴퓨터에만 적용될 뿐 우리의 인간의 마음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요한 고유자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 발생 선택, 경험 선택이고 경험을 통해서 경험된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선택이 된다. 이후에 발생이 다 끝난 다음에 아기 때든지 성인이 다 자란 성인 때든지 학습을 통해서 아무튼 결정되고 선택되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였다면 이제 재입력 재입력 지도화의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발생 선택과 경험 선택을 잇는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 교리 재입력 지도화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도 볼 일이 있겠죠. 그냥 뭐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대뇌피질이랑 시상이랑 그리고 대뇌피질하고 기저핵 그 사이에서 재입력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계속 그 뇌 부위들 사이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의 여기 아래쪽은 우리 기억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건 나중에 기억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 사람의 기억도 결국엔 피질 간의 이 뇌의 여러 피질과 부위들 간의 재입력과 그런 재입력의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 그 재입력이라거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계속 이런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입력이나 출력이 미묘하게 변하죠. 그러니까 유사한 입력이나 출력이 있어도 완벽하게 동일한 입출력은 없어요. 컴퓨터는 동일한 입력이 있으면 동일한 출력이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이런 식의 과정이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기억이나 정보 처리의 과정이겠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기억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낡은 학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지금에서는 디지털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게 더 주류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류적인 관점으로 인정받고 있죠. 컴퓨터는 또 망각하지도 않고 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대신에 있는 그대로 입력 그리고 있는 그대로 출력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갈아 끼워지고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기억들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지각이 달라지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교류가 일어나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컴퓨터랑 다르다. 이걸 좀 아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시각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촉각이라고 한다면 시각과 촉각 사이에서 끊임없는 시각을 담당하는 뇌,
시각을 담당하는 뇌 그리고 촉각을 담당하는 뇌 사이에서 끊임없는 교류와 재입력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교류, 재입력이 일어나면서 시각으로 봤던 것이 촉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촉각으로 만졌던 것이 또 시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교류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언어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기도 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감각들 사이에 통합이 일어나는데 일조를 했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면적 지도화라고 하죠. 이 전면적 지도화. 이 그림이 133쪽에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뇌예요, 대뇌. 여기쯤에 눈이 있어요. 우리 망막이 있고 여기다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그 어떤 빛이 있어서 어떤 광원이 있어서 여기다가 반사된 그 빛이 여기다가 우리가 망막에 투과가 돼서 우리가 그 대상을 보는 거겠죠. 근데 이 망막에 투과된 게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일단 V1이라는 1차 시각피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1차 시각피질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장 후두엽에 있어요. 우리 뒤통수에 이게 달려있어요. 뒤통수에 달려있는데 뒤통수에 달려서 기본적인 시각의 처리를 하고 V2, V3, V4 여기 뭐 색채 향상성도 있고 여기서는 V5에서는 그 운동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 여기 V5가 무너지면은 이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나오나? 여기가 무너지면 움직임의 감지를 못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순간순간이 캡처로만 보이는 거, 동영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움직임이 잘 감지가 되지 않아서 순간 그런 환자가 있어요. 잠깐 걷다 보면 그냥 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고 걸을 수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깐 마치 눈을 떴다 감은 것처럼 그냥 난 어느 순간 다른 세계에 째깍째깍 단편적인 장면들로만 세상이 보인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V4에서는 색채 향상성. 우리가 빨간 거를 클럽에서 보든지 하얀 조명 위에서 보든지 똑같이 빨간색이라고 거기선 빨간색이라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색채 향상성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 아니고 이게 다 시각에 관련된 부위거든요. 여기가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서로 다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정보 다시 너 쪽에다가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 정보 다시 교류를 하고 다시 재입력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각을 통합을 할지 그 과정이 아주 긴밀하게 교류가 되어 있어요. 이 교류가 잘 활발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총명할 확률이 높겠죠. 조금 더 이 세계를 잘 인지하고 섬세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참고로 말하자면 아까도 명상 말씀드렸지만 명상 같은 게 이 교류를 돕는데 정말 좋은 도움을 줍니다. 이 뉴런 집단과 뉴런 집단 사이의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명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유튜브로든지 유도 응원이 많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재연결들이 재입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서리 샘플링 그러니까 감각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감각 샘플링이 이렇게 들어오면 다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1차적인
감각판에서 이렇게 처음 경험을 하고 뭐 시각이든지 손가락이든지 촉각이든지 청각이든지 아주 코든지 입이든지 아주 아주 원초적인 수준의 감각기관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V1 시각으로 치면 V1 1차 시각피젤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취합을 한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아까 뭐 V2, V3, V4, V5 더 높은 차원에서 다중이연합 영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측두엽, 뭐 전두엽 다 그리고 운동피질, 손에 운동피질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근육으로 넘어가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전면적 지도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전면적 지도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지가 얼마나 순간적인 교류가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일어나는지 그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TNGS의 세 가지 기본 교리예요. 지금까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간단해요. 이게 다 선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마음속 혹은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혹은 뇌 속에 있는 작은 호문클루스 같은 소형 인간이 난쟁이가 총괄자 같은 CEO 같은 인간이 있어서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선행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선택이 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진화라는 거는 뭐 생물의 생명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애 속에서 짧은 생애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포가 분열되고 소멸되고 세포가 어떻게 선택되느냐 발생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세포가 다 만들어졌을 때 아기가 뇌가 다 만들어지고 몸이 다 갖추어지고 했을 때 학습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냅스가 강화되고 약화되는 과정 속에 시냅스가 어떻게 선택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 발생 선택과 경험 선택에 이을 수 있는 다리로서의 역할로 뇌와 뇌끼리의 재입력과 교류가 얼마나 끊임없이 활발하게 일어나느냐라는 게 재입력 지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교리를 딱 숙지한 상태에서 다음 챕터가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뭔지, 그 체인이라는 게 리코그니션이라는 게 뭔지, 범주화라는 게 뭔지, 지각이라는 게 뭔지, 개념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뭐 기억, 그리고 의식이라는 게 뭔지, 내 셀프라는 게 무엇인지 쭉쭉쭉쭉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보시면 뉴런의 선택의 단위가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예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 사진이 있는데 134쪽에 있는데 뭐 안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 각 집단이 연결의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집단 1과 집단 5는 각 세포가 자기 집단과 다른 집단 내 세포들과 접촉함을 보여준다. 그런 모습이고 집단 2는 집단 내부에서도 세밀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고 집단 3은 선택적으로 자극될 수 있는 외부 입력으로부터 각 세포가 입력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들과 세포들 간의 영역이 그러니까 신경세포들, 뉴런 집단들끼리에서 연결이지만 외부 자극으로부터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집단 4는 따라서 각 세포가 자기 집단 내 세포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의 세포들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입력을 받고 또 다른 집단 연결되고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보여준 사례고 왜 그 신경계에서 신경다윈주의적인 선택 단위가 무엇이냐 왜 뉴런 집단이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세포 하나에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포 하나의 전이가 세포 하나의 자극이 딱 올 때 주변 신경들도 이렇게 전이가 요동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신경들도 전이가 요동치고 40Hz 지역장 전이가 일어나고 V1 아까 말했던 이 V1과 V2 사이의 거리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 V1 세포들이 요동치면은 V2에서까지 전이가 지역장 전이가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TNGS 신경다인주의에서 바라보는 선택의 단위가 뉴런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뭐 모르셔도 돼. 이거 이론적으로 뭐 깊게 파시는 분이 아닌 이상에 모르셔도 되는 그냥 주요한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신경 가소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합한 예시나 근거 중 하나죠. 이게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흔히 뭐 지체장애였는데 정말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서 극복을 했다더라. 트라우마였는데 정말 치료를 잘 받고 어떤 상담을 받고 약물이든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뇌가 변하고 뇌 연결이 변화됨으로써 신경 가소성이 발현되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더라 하는 기본적인 이론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TNGS의 세 가지 기본 교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 9장 신경다인주의까지 마쳤는데 조금 길게 이야기를 조금 길면서도 짧은 내용이지만 조금 길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서 진도를 더 많이 나가기보단 이렇게 좀 차근차근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갔고 예,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